안녕하십니까. 이찬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론토 부동산 TV 148편, 4월의 부동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그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씩 일어났죠. 1월 달부터. 그러다가 2월 달 들으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급매물 저가 중심으로 거래되던 것들이 일반 매물까지 확산되면서 3월 달 되면서 이제 새로운 매물들이 뉴 리스팅이 많이 나오게 되고 물건이 팔리니까 뉴 리스팅이 나오겠죠. 뉴 리스팅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래서 예년처럼 막 뜨거운 봄 시장은 아니지만 따뜻한 봄 시장 전체를 워밍업 해주는 그런 그 봄 시장이었다. 지난달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플 오파들도 많이 나오고 거래도 집들이 내놓자마자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사실은 올 봄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가 2, 4분기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다음 주가 4월 달 금리 발표인데 다음 주는 어차피 물 건너갔고 5월 달은 금리 발표가 없어요. 그 6월 달이나 7월 달에 이제 그때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번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카나다도 3번을 내리든 어떻게든 간에 올해 안에 한 1% 정도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2%, 3%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봄 시장이 더 확장돼서 보통 여름이면 봄 시장 한 5월까지라고 보면 6월, 7월은 좀 슬로우하잖아요. 근데 여름 6월, 7월까지 좀 확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 시장이 유난히 좀 따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조로 올해는 갈 것 같아요.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빨간 라인은 이제 셀링 프라이스, 거래 가격이고요. 파란 막대는 거래량에 얼마나 팔렸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도 줄고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근데 이제 올 1월 달 최저점을 찍고 2달 동안에 이 GTA의 보통 그 부동산 가격은 평균 9.3% 올랐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9.3% 올랐다는 거니까 굉장히 시장이 핫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게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항상 어떤 그 작은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토론토의 주택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막 잔물결처럼 움직이는 여기 그 파란색 라인은 이제 매달 가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죠. 매년 봄이 되면 오르고 여름엔 좀 쉬고 그다음에 가을에 반짝했다가 겨울 되면 좀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잔물결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노란 라인은 12개월 평균, 이동평균,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이죠. 추세선. 12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돼요. 천천히 이렇게 그 큰 물결을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고 3번 떨어졌죠. 공교롭게도 보면 한 10년, 요건 10년 정도 터울이 있고 요거는 10년은 좀 안 되죠. 근데 이건 코비드 때문에 그래. 요거는 그 리만 브로더스 사건 때 2007년도, 8년도 그때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30년 동안 처음으로 온 시련이죠. 덴트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17년도 3월 달에 3월 말이죠. 3월 말인가요? 4월인가요? 그때 그 하우징 메저, 페어 하우징 메저 해가지고 foreign buyer tax를 apply 하겠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때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가격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보상 심리도 있고 그죠? 시장 자체 스스로가
보정 심리가 있고 또 이러한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쿨다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비축한 다음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올랐다가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처음엔 0.25, 0.5 축축축축 올리다가 결국은 이제 5% 넘게까지 올렸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그죠? 많이 어려웠다가 지금 다시 반짝하고 조금 일어나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제자리를 찾으면서 기존의 이 커브 라인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이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이죠. 그러나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을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그림의 벼락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질 거다. 그거는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지난 30년간의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1월 달에 비해서 지난 2개월 동안 8.5%가 올랐어요. 2개월 동안 단독주택도. 그리고 봄 시장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어디가 얼마나 올랐느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3개월 동안 아까 2달 동안 3개월 동안은 5.5% 올랐고 이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차트는 거래 가격이고 이건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는 거예요. 인덱스하고 거래 가격하고 조금 달라요. 인덱스가 움직임이 진폭이 좀 적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게 그 주택의 그 시장을 좀 안정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5.5% 올랐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할튼 리전이 7.3%, 그 다음에 그 요크 리전이 5.8% 오른 걸로 되어 있고요. 평균보다 많이 올랐고 이제 토론토나 필, 듀럼 지역은 평균보다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지만 조금 낮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난 3개월간 꾸준히 올랐다. 볼 수 있죠. 타운하우스도 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그 작년 1월 달부터 쭉 보여주는 거죠. 빨간 라인은 거래 가격, 파란 막대는 거래된 거래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월 달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5.5% 다시 리바운드하고 있는 모양이죠.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보통 4, 5, 봄 시장은 5월까지 가죠. 5월까지 가고 이제 6월, 7월이 여름 시장이 오는데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실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그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좀 있죠. 타운하우스가 지난 3개월 동안에 보면 평균이 2.3%인데 지금 그 할튼 지역이라는 게 뭐 옥빌, 벌링턴 지역 할튼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4.3%. 그죠? 요크 리전이 뭐 반, 리치몬드 힐, 마캄, 오로라, 킹, 뭐 그다음에 뉴마켓 뭐 그런 쪽이 다 요크 리전이죠. 토론토 북쪽 4% 정도 오른 걸로 돼 있어요. 타운하우스가.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에 못 미치는 데가 이제 필 지역. 필은 이제 미시사가 브래햄튼 쪽이죠. 토론토. 미시사가 브래햄튼 쪽은 특히 뭐 엄청나게 그 세대수가 많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거기는 뭐 유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 가격도 그쪽도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콘도도 물론 이제 1월 달에 비해서 2월, 3월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제 다른 물건에 비해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미미하죠. 2.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지난 2개월 1월 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3개월, 12월 달에 비해서 보면 이제 0.2% 오른 걸로 돼 있어요. 0.2% 오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미시사가 오고 브램튼이 있는 필죠. 거기 유학생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런 쪽이 좀 올랐고 가격이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토론토는 0.5% 오른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걸목할 만한 뭐 성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른 쪽은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봤죠, 콘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도 하면 우리가 이제 다운타운을 연상하는데, 다운타운이면 우리가 보통 뭐, 영, 블루어, 베이, 뭐, 유니버시티, 이쪽, 영의 서쪽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영의 동쪽은 좀 싸고, 뭐,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비즈니스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다운타운 지역과 다운타운의 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네, 노스욕도 영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다운타운은 영의 서쪽이 좋고 노스욕은 영의 동쪽이 조금 더 주택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죠? 뭐 거의 큰 차이 없지만 동쪽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보면 그 다운타운 웨스트, 이제 다운타운에서 웨스트가 이스트보다 좋다 그랬죠. 이런 쪽보다 이쪽이 사실은 좋은 콘도들이 많고 많이 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보면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영의 동쪽, 다운타운 동쪽은 특히 이제 모스파크라든가 리전파크라든가 그쪽에 굉장히 험한 지역인데 거기 이제 콘도들이 엄청나게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가. 가보면 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안 가보신 분은 한 몇 년 동안 안 가보셨다 그럼 한번 가보세요. 전혀 신도시 같고 깨끗하고 이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지난 3개월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2.6% 올랐고 그 다음에 노스욕 같은 경우에도 노스욕의 영의 동쪽이 조금 더 주택은 비싸죠. 이제 뭐 콘도 같은 경우는 영의 동쪽보다 서쪽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여튼 가격으로 보면 동쪽이 좀 덜 떨어졌고 서쪽은 뭐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약간 좀 더 떨어졌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다운타운 했을 때 다운타운 동쪽도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어요. 서쪽 가격이 다운타운의 서쪽 콘도들이 요즘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을 보면 다운타운이나 노스역이나 거의 같아요. 콘도 가격은요. 거의 같아서 뭐 렌트 같은 경우는 노스역이 더 비싸기도 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에서 꼭 콘도가 다운타운만 고집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그죠? 올해 션 프레이저라고 캐나다의 주택장관이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이제 새로운 하우징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태까지는 뭐 foreign buyer한테 뭐 세금을 매기겠다. 뭐 외국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주택을 사려는 사람을 제지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집 사지 마.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 없는 사람은 너무 차별하는 건데 돈 없으면 스트레스, 인컴이 적으면 집 사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인컴이 적은 사람도 나름대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집을 스트레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이거죠. 그럼 수요를 끌어내리는 정책을 했던 거죠, 그동안. 이게 완전히 나쁜 정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수요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언밸런스에서 수요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죠? 10년 전부터 그랬으면 지금쯤 이런 고생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런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집을 더 많이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말은 잘해요, 자유당이. 여태까지 돈 없고 인컴 적은 사람은 집 못 사게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선거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을 렌트하거나 사는 거를 좀 보다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공급을 늘려서 집을 사기도 좋고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했냐. 돈이죠, 돈. 150억 불을 가지고 아파트먼트 컨스트럭션 하는 빌더들에게 론을 좀 저리로 론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150억 불에 대한 론을 주겠다. 컨스트럭션 론을 주겠다. 그 다음에
6 빌리언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겠다. 가령해서 옥빌이다. 옥빌에 집을 더 짓고 싶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도로나 시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서비스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짓고 싶은데 못 짓는다. 그런 경우에 그 연방정부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이드로 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죠. 투자를 해주면 거기다 집을 지어라.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는 돼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집 짓는 거를 방해하는 도시에는 이 돈을 안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관료주의가 토론토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돈만 그냥 예산만 잡아놓는 거지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거버먼트가 이해하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요. 벤자민 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매달 한 번 이상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카나다는 2030년까지 500만 채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먼트가 생각하는 150만 채예요. 그럼 이 차이가 350만 채가 갭이 있는 게 서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넘버는 이 두 넘버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실제 넘버가. 모르는 거지만, 그죠?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뉴스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금리가 비싸도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변한 게 없다. 집을 무조건 많이 져야 된다. 글쎄, 그 장관님 목표는 집을 많이 짓는 거지만 빌더들의 목표는 집을 많이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금리 비싼데 비싼 돈 가지고 집 져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그거 지면 돈을 까먹는 거잖아요. 집을 왜 빌더가 내가 책임지고 많이 줘야 돼? 나는 돈이 돼야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regardless.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인터레스트에 관계없이 무조건 집을 많이 져야 된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집을 정부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빌더가 짓는 거죠. 빌더는 이윤이 생기면 정부에서 짓지 말라 그래도 빌더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져요. 걱정 안 해도 져요.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리가 비싸도 그것과 관계없이 집을 많이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빌더를 위한 여러 가지 산수를 해봤는데 GST를 줄여주고 컨스트럭션 론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포더블 하우징이 될 거다. 집값이 내려갈 거다. 싼 집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거다. 글쎄, 집값은 저번에 그 트리도도 그런 얘기 했는데 랜드로드들이 렌트비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렌트비가 비싸다. 정말 그 시장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죠.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거지 랜드로드가 가격을 정하거나 테넌트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는 거는 내가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겠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포더블한 프라이스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넘쳐야 되는 거죠. 빈집이 쌓이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죠? 심플한 얘기예요. 그걸 누가 어떻게 돈을 쓴다고 해서 내려가겠어요? 근데 CMHC에서는 CMHC를 저는 그 사람들 리포트를 잘 믿지 않는데 왜 안 믿냐? 정부 기관인데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자료가 주택에 대한 자료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CMHC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리포트가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어차피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2025년도까지 지금 주택 가격이 2022년 금리 인상하기 전, 그러니까 2022년 3월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내년까지 2025년도까지 내년까지 그러면 얼마로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2022년 봄에 비해서 18% 정도 떨어져 있어요. 18%. 2022년 3월 달 그때 피크에 비해서 18%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18%가 더 올라가야 내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주택가격 얘네들 리포트대로 된다면 전 신뢰하지 않지만 18%가 더 오를 거다. 내년도까지.
그럼 뭐 올해 9% 오르고 내년에 9% 오르면 18% 되죠. 아니면 올해 5% 오르면 내년에 13% 올라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조합으로 오르든 간에 18%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하여튼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난리 나겠죠, 사실은요.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난리 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2026년 내후년 되면 그것을 넘어서 뉴하이 신고가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CMHC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Anyway. 그런데 2024년도에는 그 파이낸싱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금리가 비싸고 모기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빌더들이 집을 짓는 게 어렵다. 그래서 집을 시공할 숫자가 하우싱 스타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그 하우싱 스타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지고 있다. 심지어 콘도집 컨스트럭션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돼서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낮아지면 그러면 그리고 지속적인 거버먼트 서포트 아까 말한 150억 달러하고 60억 달러 지원해 준다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후년쯤 되면 보다 프로젝트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올해하고 작년도에 금리가 비싸서 집을 못 짓고 분양도 안 되고 그랬잖아요. 작년도부터 분양도 안 되고 집도 못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올해 집을 안 지면 4년 5년 후에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콘도가. 작년에 앉았으면 2023년도에 앉았으면 2028년도 9년도 2030년도에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한 해 두 해 건너뛰었다는 게 그냥 그 다음에 잘 지면 되지가 아니라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의 오피스가 뭐 18% 비었다. 뭐 카나다 전체로 보면 20% 정도 비었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피스 빌딩이 5개 있으면 빌딩 하나는 비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3개의 그 뉴 오피스가 그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다. 고치고 있다. 이게 그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개 그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뭐 다운타운 오피스가 비어 있는 게 뭐 한국 분들이 오피스 투자하신 분도 별로 없을 텐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라 다운타운 오피스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 장사도 그만큼 덜 된다는 얘기죠. 그죠? 18%가 비었다는 얘기 그만큼 덜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부동산 회사 에이비슨영 이 부동산 커머셜 부동산 회사들은 뭘로 먹고 사냐면 커머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하지만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되고 빌딩을 렌트해줘서 리즈 커미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리즈 커미션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고 거래가 안 되고 다 나가니까 리즈 커미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구조조정하게 되는 거죠. 구조조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회사를 잘라서 팔든지 아니면 뭐 감원을 하든지 뭐 파트너를 내보내든지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 그 커머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운타운 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 분들은 뭐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파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홈바이어들이 지금 RBC에서 얘기하는 건 홈바이어들이 그 금리도 고금리에다가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뭐 가격이 18% 떨어졌는데 지금 하이 프라이스라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싸죠.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싸지만 토론토가 뭐 하이 프라이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격이 비싸고 금리가 높은 데다가 그래서 홈바이어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뿐이 아니라 모기지를 받기가 어렵잖아. 인컴 프루프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자가 내려가고 롱텀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모기지 레이트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인컴이 늘어나고 모기지 내려가는 거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면 내려가겠지만
우리 집에 인컴이 늘어나가는 거는 누가 주나?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컴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와 동시에 그 어포더빌리티가 좋아질 거다. 어포더빌리티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살라 그러는데, 내가 그냥 뭐 30% 다운하고 70% 모기지를 얻는데 70% 모기지를 얻었을 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모기지 금액이 3,000불이야. 근데 금리를 낮춰주면 그게 2,500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내가 집을 사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모기지 얻어야 될 돈이 더 많아지거나 다운 페이먼트 해야 될 돈이 더 많아짐으로 해서 어렵기는 피차 이러나 저러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괜히 지금은 모기지를 70% 100만 불짜리 사서 30만 불 다운하고 70만 불 모기지 한다 그러면 70만 불만 모기지 하는데 집값이 120만 불, 130만 불 오르면 다운 페이먼트 금액을 얼마나 올리겠어요? 30만 불, 35만 불, 40만 불 올린다 하더라도 내가 모기지 얻어야 되는 금액이 70만 불이 아니라 80만 불, 90만 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금리가 싸져서 매달 내는 돈은 똑같아졌을지 모르지만 내 빚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면 어포더블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불성설이다. 집값 한 번 올라간 집값은 내려오지 않는다. 지금 30년 동안의 차트를 보셨잖아요.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다. 그게 집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50년 전에는 평균 집값이 5만 불, 6만 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포더블 내려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금리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지금 세컨 해프, 그러니까 2분기까지, 2, 4분기까지 계속 넘어갈 것 같다. 아까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올 여름은 조금 더 그 스트롱한 마켓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콘도 렌터들한테 콘도에 렌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렌트비가 1달러라도 더 올리면 자기는 심각하게 콘도 사는 거를 고려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토론토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그 부동산 협회에서 조사한 얘기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렌터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그러면 차라리 콘도를 뭐 엔트리 포인트가 주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살 때는 다 작은 콘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콘도 쪽으로 그 바이어들이 그 first time 바이어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금리가 내려가면. 근데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얘기가 금리가 내려가면 콘도 가격이 또 오르겠죠.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그 토론토 부동산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땅이죠. 그 이란 영토를 폭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란 보고 우리 공격해라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이란 보고 붙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지금 전후 사방에서 여러 그 뭐 웨스트뱅크 쪽에서도 하지, 하마스하고도 하지, 뭐 레바논 쪽에서도 전쟁, 그리고 뭐 나라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란이 계속 이제 그 틈틈이 공격을 하니까 이란하고 전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면전을 하냐? 이스라엘이 이길 승산이 있어 전면전을.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붙으면 미국이 끌려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래서 자꾸 이란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란도 이스라엘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뭐 헤즈볼라니 하마스니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려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미국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바이든이 네타냐후한테 뭐 경고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경고해서 될 일이면 뭐 벌써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이 불안하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유가가 좀 언초까지만 해도 70불이었다가 지금 86불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86불까지 올라가면 16불, 그러니까 20%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올 1월 달과 지금 3월 말 4월 초예요. 지금 3개월 만에 20% 유가가 20% 올랐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된 게 지금 유가 불안 때문에 인플레이션 된 거잖아요.
유가가 120불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중동 지역에 의해서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업들도 금리가 이렇게 계속 비싼 금리가 지속되다 보면 이제 가령 뭐 좀 이렇게 힘 떨어지는 기업들은 벌써 망했겠죠. 그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게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 빅텍들도 돈 싸놓고 있는 빅텍들도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감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잖아요. 그죠? 경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이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그래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스닥, S&P, 그 다음에 다우까지 끝 막판에 완전히 폭락했어요. 폭락한 게 뭐냐면, 페드에서 미네폴리스 은행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 사실은 페드는 지난 3월 달에 제롬 파월이 지난달에도 올해 3번 정도 컷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하에 멀지 않다. 가까워 왔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네폴리스 은행장 그 사람도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 하지 않겠느냐고 지난달에도 얘기했던 사람이 벼랑간 뭐라 그러냐면, 야, 금리 인하 꼭 올해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꼭 이 사람은 사실 올해 내년까지도 투표권이 없어요. 사실은. 투표권 없지만 이 사람이 투표권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FOMC에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이 있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은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롬 파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 때 FOMC 안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꽤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주식시장이 박살났죠, 오늘이요. 근데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압력이 될 거라고 페드에서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우리가 꼭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숨어 있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자면 어쩌고 해봐야 어차피 주택은 필요한 거고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진이 난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작전을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 인하는 온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2, 3년 내에 빅 마켓은 온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겨우 워밍업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성급하게 이제 재산을 팔거나 당장 피난 가는 거 아닌데 이제 물건을 팔거나 하는 거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름까지만 기다려봐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6월, 7월까지만. 금리 인하되면서 올 여름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저 오늘 한 얘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 애드레스도 있죠. 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긴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